자, 아까 259페이지 포트폴리오 할 차례 맞죠, 그죠? 들어갑니다. 이제 투자론이 되게 어렵죠, 그죠?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이 투자론 파트가 한 학기 동안 가리키는 그 과목이에요, 그죠? 여러분 이제 그걸 짧게 또 강의를 듣고 투자,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도 이제 공부가 항상 되셨는데 뭐 보니까 계산도 나오고 막 머리가 아파요, 그죠? 하는데 일단은 좀 접근을 좀 많이 해서 제가 이제 대학원에서도 강의를 하는데 대학원의 박사 과정들한테 강의를 하거든요. 근데 어려워해요. 그죠? 어려워하는데 이제 키를 잡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전에 수익이 같으면 위험이 큰 거, 위험이 작은 거. 작은 거죠. 그 비합리적이야, 합리적이야. 이게 위험 회피형이야. 그죠? 맞아요? 그래서 거의 시험 문제는 다 무슨 회피형을 전제로 한다. 위험 회피형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수익이 다를 수도 있죠. 그래서 무슨 계수가 나왔어? 변이 계수가 나왔다는 변이 계수가죠. 그래서 이제 이해를 해서 점점 우리가 접근을 하자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도 이제 쉬는 시간에 딱 생각했는데 그래도 굉장히 잘 따르고 계셔요. 그때 눈물을 흘렸잖아. 아니 진짜 제가 교도실에서 여기 눈물 보여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건데 이렇게 잘 따르고 있으니까 물론 뭐 아는지 모르는지 뭐 이렇게 대답을 하긴 하는데 굉장히 막 감동이 와요. 그죠? 그래서 하여튼 편안하게 들으세요. 포트폴리오라고 들어보셨어요? 집중 투자야, 분산 투자야. 분산 투자야. 근데 이게 변이계수 다음에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A와 C 중에서는 C를 선택했던 게 변이계수가 작았죠. 근데 그거는 좋다는 얘기야. 변이계수는 상대적인 위험이니까 그게 상대적인 위험이지만 걔가 꼭 수익을 많이 준다는 건 못한다는 거죠. 그냥이야 이제 분산 투자하는 게 나아. 그죠? 포트폴리오 나온 거죠. 얘가 다르다면은 이 두 가지를 나눠서 한번 투자해보자. 그때 아주 효능이 많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은 넘겨보세요. 넘기셔서 페이지 265페이지로 가시면 웬만하면 이제 천천히 가려고 하는데 좀 괜찮나요? 속도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천천히 그 상태를 좀 보시면서 하고 오늘 마지막 날이죠. 금융을 이제 조금 다루고 이제 감정평가로 가는데 아마 저번에 오후 특강을 좀 들으신 분들은 오늘 좀 편하실 거예요. 그죠? 안 편하세요? 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공인중개사가 계속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계속 듣고 계속 해야지 뭐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잘 들으시고 그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내는 게 출제원으로 많이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거의 기출해서 내요. 그죠? 근데 기출을 그냥 해요? 돌려내요. 이게 프린트가 돌려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프린트 자체가 문제들이, 그러니까 이 어려운 문제를 잡지 마세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동영상을 들으시는 분은 재수생분도 계시겠지만 어려운 거는 절대 잡지 말고 아는 걸 계속 돌리는 거죠. 그 오늘 1번서부터 4번까지 풀었지만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맞습니까? 그걸 다시 보고 다시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천천히 따라오시고 그다음에 이제 기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그죠? 그래서 이제 올해 기출 문제도 그러면 제가 적중을 안 해야 돼, 적중을 해야 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보통 교수님들이 지금까지 살아남으신 분은 거의 적중을 했기 때문에 살아남으신 지금 계신 분들이 다 적중을 했기 때문에 살아남았지. 만약 적중을 안 하잖아요. 가만히 안 있어요. 죽여버리고 막 인터넷에 올리고 막 댓글 달고 막 그러면 우리는 사라지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있는 분들은 거의 적중을 했기 때문에 끝까지 남아있는 분들이에요. 인정하십니까? 그러니까 믿고 그냥 가세요. 믿고. 그죠? 만약에 우리가 적중을 못 하잖아요. 그럼 내년에 시장이 없어요. 그럼 나는 이제 다른 거 알아봐야 되는 거야. 얼마나 이게 냉정한데. 그죠?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30회잖아요. 그죠? 30회인데 얘네들 베껴내는 게 이제 29, 28, 27을 베껴내요. 그죠? 근데 이제 왜냐면 얘네들은 지금 교수인데 돈을 많이 안 줘요. 출제하는데. 그죠? 그래서 웬만하면 이건 청기누설인데 지가 안 해. 막 조교시키고 막 그래요. 기출문제 갖고 되게 뽑아봐라 막 그러거든요. 이건 얘기하지 뭐 단데 가서. 근데 얘네들이 더 가면 한 26회까지 갖고 가야 되는데 더 안 가. 왜? 피곤하거든. 돈도 안 주는데. 그럼 최근에 경향이 계속 출제될 수밖에 없어요. 맞나요? 그 다음에 이제 3월 달에 감정평가가 있었죠. 그럼 감정평가에 대한 문제와 공인중개사 문제가 색깔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빼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내가 감정평가에서 지금 내가 그냥 고르고 있어. 기대하세요. 그죠? 아주 새로운 것들이 아주 속속속 들어왔어요. 그죠? 그래서 하고 하니까 들어가시고, 어차피 이제 기출문제 특강이 있죠. 언제 있나요? 저는 일요일 날 있나? 4월 7일. 뭐 저도 내려와야 돼요. 여기 내려와 갖고 하는데,
저도 쉬고 싶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즘은 강사들이 거의 다 특강 같은 거 잘 안 하려고. 왜냐면 쉬는 게 요새는 다 쉬고 싶고 막 그런데 우리가 오셔서 좀 하시는 게 뭐냐면 기출 특강을 들으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암기 노트를 또 드려요. 드려가지고 탁탁 찍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계산이 6에서 한 7문제가 출제가 돼요. 11문제까지 나왔어요. 계산이. 놀라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죠? 근데 계산도 그냥이야 빨리 푸는 방법이 있어. 아까 그거 알아요? 820 나왔더니 8이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속도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작년에도 제가 정보 가치를 찍었거든요. 그죠? 그것도 딱 보면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뻥 안 치고 1분 안에 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건 딱 30초에 딱 풀 수 있는 거를 제가 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1분 안에 풀 수 있는 것만 잡지 넘으면은 포기해 보셔야 돼요. 무슨 얘기 아시겠습니까? 왜냐면 1분을 넘으면 그냥이야 그건 나만 그래 다 그래 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이 계산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인데 한 10분 동안 푼 거야. 그 답이 맞았을 때 답이 틀렸어요 그러는 거야. 그러면 그런 건 그냥이야 통과시키고 1분 안에 풀 수 있는 계산 문제만 잡으세요.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이해 가셨어? 그래서 이제 특강을 꼭 들으시라는 거. 그다음에 갈게요. 지금 265페이지 가시면 효율적 전선이라는 게 있나요? 그래서 이 효율적 전선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이게 전선. 그래서 프론티어라는 건데, 자 가볼게요. 자 지금 서 있는 게 있고 누워 있는 게 있죠. 그럼 서 있는 걸 그냥입니까? 요거 수익입니까? 수익. 누워 있는 게 위험이죠, 그죠? 지금 보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기대 수익률은 그냥 냈어요. 평균을 냈어요. 평균을 냈고 위험은 분산이죠, 그죠? 표준 편차 분산이에요. 평균 분산 결정법이죠. 그러면 수익이 같으면 위험이 큰 거, 위험이 작은 거. 위험이 같으면 수익이 높은 걸 선택한 게 평균 분산 결정법이었잖아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수익은 낮아야 돼요, 높아야 돼요. 위험은요, 낮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가요? 자, 그래서 우리가 10, 20, 30, 40, 10, 20, 30, 40으로 본다면 좌표상이 나타나요. 이렇게 쫙 이렇게 허리 잘 돌아가죠? 자 그래서 좌표상이 나타나서 평균 분산 결정법으로 결정하자는 거죠. 자 그러면 수익이 같으면 위험이 큰 거, 위험이 작은 거. 그래서 합니다. 만약에 대안이 A, B, C, D, E, F, G, H, I, J가 있어요. 자 여기는 그냥입니까? 수익이 같습니까? 그 위험이 낮은 거 선택하는 게 평균 분산 결정법이었죠. 그래서 A를 선택해요. 그냥 해요. 지배예요. 지배의 원리라는 거죠. 맞습니까? 여기 수익 같으면 얘를 지배하죠. 얘 같으면 얘를 지배해요. 얘는 그냥입니까? 위험이 같습니까? 얘를 선택하죠.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위험을 가리기가 어렵죠. 그럼 아까 상대적인 위험을 나타내는 게 변이계수였죠. 근데 답세 포트폴리오. 그럼 얘네들은 하나라도 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분산 투자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네 하나하나가 점이죠. 자 얘를 따라봐요. 효율적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 하기 좋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집합하니까 그냥이야 선이 만들어져. 그 전선이 무슨 전선? 효율적 전선. 영어로 나오는데 그냥 프론티어라고 나와요. 프론티어. 그럼 이 생긴 모양이 우하향, 우상향. 우상향하겠죠. 왜 그럴까요? 수익과 위험은 비례죠. 비례관계이기 때문에 수익과 위험은 반비례다, 비례다. 비례하기 때문에 우상향한다는 거죠.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동일한 위험에서 가장 높은 수익을 연결한 선이죠. 자, 동일한 위험에서는 요거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더 많은 수익을 얻으려면 그냥입니까? 위험을 감수해야 됩니까? 그러면 수익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우상향한다는 자체 위험과 수익. 그래서 우리가 최적 포트폴리오를 찾으라고 하는데 그 전에 봐봐. 그러면 얘네들은 버려야 돼? 다 투자해야 돼. 그러면 2개 투자하는 게 나아? 4개 투자하는 게 나아? 그럼 구성산수가 적을수록 많을수록 좋다는 거예요. 맞나요? 그럼 A, B가 낫나요? A, B, C, D가 낫나요? 자, A, B보다는 A, C가 수익 크죠? 이렇게 보고요. 자, A는 낮은 수익, 낮은 위험이니까 공격적이겠어요? 좀 보수적이겠어요?
얘는 좀 공격적이겠죠, 그죠? 여기 이제 기출 문제 나왔던 지문이었어요. B가 J를 지배한다. 그럼 우리가 최적 포트폴리오를 구하라. 그래서 자 일단은 요거 효율적 전선을 다시 한번 책에 체크를 해볼게요. 265페이지 있어요? 자 효율적 전선 1번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의 수익을 나타내는 포트폴리오 또는 동일한 수익을 하여서 최소의 위험을 나타내는 연결한 선을 효율적 투자선 경로라고 하죠. 그럼 평균 분산 지배 원리에서 투자 대안이 가지고 있는 위험과 수익을 분석해서 피할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해서 동일한 위험에선 최고의 수익을 나타내는 포트폴리오, 동일한 수익하에선 최소의 위험에 나타내는 포트폴리오의 효율적 포트폴리오라고 하죠. 그 집합한 걸 뭐라 그래요? 효율적 전선. 이 모양이 3번 어떻게 생겼죠? 우상향. 그러면 효율적 전선상에 주어진 위험에서 더 이상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럼 더 높은 수익을 얻으려면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겠죠? 이해 가셨어? 그래서 지금 우리가 거기 나와 있는 그 파란 색깔이 그냥이요 효율적 전선이에요. 찾으셨죠?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무차별 곡선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 넘겨보시면은 266페이지 가시면 최적 포트폴리오라는 게 있나요? 밑에 양가로서 한번 찾으셨어요? 그럼 최적이 되려면 지금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거기에 우상향하는 거가 있죠. 그럼 요렇게 그냥이야 효율적 전선이야. 전선이고 그 다음에 아까 최적 포트폴리오를 하려면 무차별 곡선이 있었죠. 그 무차별 곡선은 자 얘가 그냥입니까? 아래로 볼록입니까? 그럼 아래로 볼록이 나와야 되죠. 볼록하고 그냥이에요 위험 회평이에요. 위험 회평이 이 효율적 전선과 만나야지만 최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효율적 전선과 안 만나야 된다, 만나야 된다. 만나야 돼요. 근데 그것이 교차점이라고 했어요. 접하는 점이라고 했어요. 접하는 점. 접점이죠. 접하는 점, 접점. 자, 무슨 말이냐? 오른쪽에 그림이 하나 있죠. 두 번째 그림 가시게 되면 보수적과 공격적이라는 애가 있죠. 그럼 얘가 무차별 곡선이 위로 볼록이다, 아래로 볼록이다. 아래로 볼록이죠. 맞아요? 그래서 볼록하면서 아까 기울기가 다르다 그랬죠. 교차해야 된다, 접해야 된다. 교차하게 되면 두 점이 최적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건 지배를 하거든요. 이쪽으로 할수록 수익 커지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갑하는 게 있고 완만한 게 있죠. 그럼 얘네들이 접하는 게 최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오른쪽에 보시면은 A, B점이 있어요? 그럼 A, B점이 최적이라는 얘기죠. 그런가요? 자, 그러면 무차별 곡선은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아래로 볼록이에요. 그러면 얘는 위험을 좋아해요? 위험을 회피해? 등을 돌리죠? 수익 쪽은 입을 벌려. 아, 좋다. 아. 그러면서 이쪽으로 수익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위로 볼록이다, 아래로 볼록이다. 그 위험을 좋아해, 회피해. 그 위험을 절로 가라는 얘기지? 그럼 그냥이야 위험 쪽에다 햇바닥을 내밀어. 자, 내가 봐봐. 내가 해봐. 응. 아이 개론. 그럼 내가 밑에다가 응 그랬지. 그럼 위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라 이렇게. 멜롱. 그럼 내가 위에다가 멜롱 안 했지, 그지? 그러면 위로 볼록이다, 아래로 볼록이다? 아래로 볼록이에요. 맞아요? 그럼 아래로 볼록한 무차별 곡선과 효율적 전선이 어떻게 해야 돼? 접해야지만 최적이라는 거야. 이해하셨죠, 그죠? 공인중개사 수준은 요 정도 나와, 그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따라해봐요. 무효접. 자, 누가 뭐야? 효가 뭐야? 접이 접하는 점. 거기에 딱 나온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자칙의 최적 포트폴리오 1번 있어요? 자칙의 266페이지 최적 포트폴리오. 찾았어? 그럼 최적 포트폴리오는 개인의 위험함에 따라서 무차별 곡선과 효율적 전선이 어떻게 접하는 점이 최적이라는 얘기죠. 찾았죠? 그럼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자 보수적은 그냥이요 가팔라요. 공격적은요 완만하다는 거죠. 맞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책에는 이제 원점에서 얘는 낮은 수익이 낮은 이유니까 가깝죠. 얘는 또 먼다 그러는데 그냥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최적이 되려면 무차별 곡선의 아래로 볼록한 위험의 피용과 효율적 전선이 교차점이다, 접하는 점이다. 접하는 점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됐습니다. 넘겨볼게요. 그럼 앞쪽으로 가서 포트폴리오로 갈게요. 포트폴리오로 가시면은 페이지 260페이지로 보시면 거기에 포트폴리오라는 게 있나요? 찾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자산산부법을 제가 안 했어요. 재산산부법이 예전에 한번 나왔었는데 우리가 오른쪽에 보시면은 박스가 하나 있어요. 부동산 예금 주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예금 주식이라는 게 있죠. 자, 따라서 3분법. 3분 카레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 가지로 나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보세요. 3등분이에요? 그냥 3분이에요? 3등분 한다는 것은 내가 3천만 원 있으면 1,000만 원씩 박는다는 얘기지. 근데 그 금액과는 상관없이 세 개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럼 밑에 보시면은 안정성이라는 게 있어요. 안정성은 내가 투자하면 그냥이야 원금은 회수해야 돼. 근데 주식은 어떻게 돼? 날라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동그라미는 따라서 유리, X는 따라가 분리. 여기까지 갔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돼 있어? 수익성이 돼 있죠. 부동산도 수익성은 높죠. 근데 예금하고 주식 중에서는 어떤 게 더 수익이 높아요? 주식이 더 따면 수익이 높죠. 이건 해야 돼. 상식이야, 상식. 황금성 있어? 돈으로 바꾸는 거지? 부동산 돈으로 바꾸기가 쉬워? 얘네들은 쉽다는 얘기죠. 맞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체는 안 나와. 그냥 들으시고. 그러면 얘네들은 그냥이야 다 장단점이 있어. 그냥 얘들 나눠야 돼. 분산 투자하자는 거죠. 그냥이야 포트폴리오 하자는 거죠. 이해만 해, 이해만. 그 동그라미 밑에 2번 있지? 그럼 읽어볼게. 3등분이야, 3분이야. 3분은 그냥 나눠서 투자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좋은 결과 얻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자산산부법이 여러 가지 가능한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일 뿐이지 최적이다, 최적은 아니다. 안 하는 거죠. 뭐 이게 최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이해 가셨어? 근데 포트폴리오의 일종이긴 하는 거야. 이해 갔죠? 그러면 자 할게요. 자, 포트폴리오를 예전에 했었기 때문에 자, 책에 나와 있는 거는 뭐 거의 체크가 돼 있을 것 같아서 포트폴리오로 가겠습니다. 집중 투자예요? 분산 투자예요? 분산 투자죠. 자, 합니다. 자, 포트폴리오의 이론이에요. 근데 이게 부동산에서 시작됐어요? 주식 시장에서 나왔어요? 주식. 그럼 만약에 4억이 있다. 자, 좀 전에 어떻습니까? 이 효율적 전선 기억나십니까? 그럼 네 가지 대안을 그냥 여기다 다 투자해야 돼요. 다 투자해야 되죠. 그럼 효율적 포트폴리오가 4개 나왔다면 2개가 좋아? 4개가 좋아? 그럼 구성자산 수를 적게 할수록 많이 할수록 효과가 있다는 얘기예요. 내 대안을 선택했다면.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이 맞다, 분산이 맞다. 분산 투자. 그럼 분산 효과를 작게, 크게. 그러면 구성자산수를 많이 해야 되죠. 그래서 구성자산수를 많이 할수록 좋아요. 그런데 어떻죠? 한 곳에 올빵하면 안 되죠. 따지면은 또 잃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잃은 거를 피할 수 있고 딴 거를 잃은 걸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체계적 위험을 줄여요? 비체계적 위험을 줄여요? 비체계적 위험. 체계적은 못 줄이죠? 자,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자산에 오는 거는 어떤 겁니까? 우리가 피할 수 있다, 피할 수가 없다. 우리가 IMF를 피할 수 있어요? 경기 침체라든지, 그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자율 변동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거는 그냥이다 체계적 위험이다. 체계적. 근데 한 자산에 오는 건 피할 수 있죠. 만약에 주식회사 할인은요, 당 만드는 곳이에요. 그러면 도류독감이 터져서 개별 자산에 이제 오는 건데, 얘가 떨어지게 되면 돼지고기, 소고기 만들 때 투자하면 효과가 있죠. 그럼 중간 점검이 같은 게 좋아요? 반대인 게 좋아? 반대. 상관이 적어인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는 어떻을까? 피할 수 없다, 피할 수 있다. 비체계적을 얘기하죠. 비체계적. 그럼 비체계적 위험을 줄인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총위험이라는 자체가 정리할 때인데 이제 총위험은 체계적과 비체계적이죠. 정리를 이제 하십니다.
그러면 체계적과 비체계적이 있다. 체계적은 모든 자산에 오기 때문에 피할 수 있다, 피할 수 없다. 그물이 어떻게 돼 있어? 촘촘하니까 체계적이죠. 저게 물고기라면 피해, 못 피해? 못 피하죠. 그런가요? 근데 비체계적은 개별이죠. 피할 수 있다, 피할 수 없다. 피할 수 있다. 그물이 비체계적이죠. 그러면 피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우리가 포트폴리오로 제거가 가능한 것은 어떤 걸 제거시켜요? 비체계적이죠. 옆구리 만져봐. 뭐가 잡혀? 다음에 비계 제거. 체계는 못 제거시키죠. 비계가 제거된다고 그러셔야 돼요. 이해 가셨나?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자 상관계수를 봐요. 그럼 상관이 많은 게 좋아요? 상관이 적은 게 좋아? 적어서 수치가 작아야 되죠. 그럼 만약에 얘가 닭에 항장을 해갖고 내내 치킨, 교촌, BBQ에 투자했어. 그냥이야 조류독감으로 다 떨어졌어. 완전 가는 거지. 그럼 그냥이야 좀 반대인 게 좋아. 상관이 많은 게 좋아, 상관이 적은 게 좋아. 그런 걸 나타내는 게 상관계수예요. 그럼 같은 게보다는 반대인 게 좋죠. 그래서 A와 B가 반대인 게 좋다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1, 0, 플러스 1에서 큰 게 좋아, 작은 게 좋아. 플러스가 좋아, 마이너스가 좋아. 마이너스 좋다는 거죠. 그죠? 근데 플러스 1은 수익이 같고 똑같은 유사한 방향이에요. 그럼 플러스 1은 제고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플러스 1일 때는 자, 우리가 비계를 제거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해서 거의 포트폴리오가 안 돼요. 근데 플러스 0.9는 그냥요, 1보다는 작아요. 그러니까 1만 아니면 돼요. 1만 아니면. 0도 분산 효과가 있고 마이너스 1일 때는 10%, 10%인데 완전히 반대니까 마이너스 때는 그냥이야 비계를 완전히 제거시켜.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놓치시면 다시 갈게요. 갑니다. 집중이 맞아, 분산이 맞아. 분산 효과를 크게 해야겠죠. 아까 효율적 전선 기억하세요? 그럼 A, B, C, D가 선택됐죠. 그러면 2개가 나, 4개가 나. 4개가 났다는 거죠. 아시겠죠? 구성수가 어떻게 할수록 많을수록. 그죠? 옆구리 잡아. 뭐가 잡혀? 체계는 제거시킬 수 있어? 비체계적 위험이 줄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걸 줄이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서로 상관이 많아야 돼, 상관이 적어야 돼. 그럼 플러스가 좋아, 마이너스가 좋아. 같은 방향이 좋아, 반대 방향이 좋아. 플러스일 때는 못 제거시키죠. 마이너스일 때는 완전히 제거되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가 넘겨보시면은 뭐 중요한 데만 갈게요. 이제 262페이지로 가시면 체계적, 비체계적을 바꿔낼 수 있겠죠. 그럼 체계적은 그물이 어떻게 돼 있어? 피할 수 있어? 모든 투자 아니죠. 그래서 이건 체계적 위험을 줄일 수 없어요. 분산 투자로. 그래서 시장 상황 관련되기 때문에 시장 위험, 이자율, 인프레, 일반 경기 변동과 관련되죠. 그래서 제거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위험이 클수록 수익도 크죠. 그래서 위험과 수익 관계에서 상세 관계가 있다는 것은 자, 아까 제가 요구수 먹고 체했지. 2탄 기억나세요? 요구수익에서 반영되는 위험은 그냥이야 피할 수 없어. 그 위험이 높을수록 수익이 높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비체계적은 피할 수 있죠. 개별이고 분산 투자를 통해서 줄일 수 있고 조번의 파업이라든지 소송, 개별 투자안이 안고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산 투자를 하게 되면은 비체계적은 수익률이 분포가 양상이 서로 유사해야 돼요. 다르게 나타나야 돼요.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그 다음 밑에 가시면 포트폴리오에 대한 수익률이라는 게 있어요. 따라서 곱해서 더한다. 자, 우리가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포트폴리오에도 기대 수익률이 있는데 이거예요. 자, 잠깐 오른쪽에 보시면은 박스가 하나 있죠. 그러면 자, 부동산 A와 B가 지금 수익률이 몇 퍼센트 나왔어요? 10% 나왔죠. 그런가요? 그럼 10%는 곱해서 더해서 구한 거죠. 그것부터 구해야 되고. 근데 밑에 보시면 투자 비중이 각각 50%라는 게 있나요? 이게 뭐냐면 투자 비중을 얘기를 해요. 자, 지금 갑돌이가 100억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얘가 50%?
50%라는 건 그냥입니까? 각각 50억씩입니까? 50억씩 투자 비중을 간다는 얘기예요. 이해 갔나? 그러면 또 그냥이야 곱해서 더해야 돼. 맞아요? 근데 우리가 요 B가 14%였죠? 그러면 이건 되게 쉬워. 우리가 기도할 게 50% 나오길 기도해. 그냥이야 반반씩 쪼개면 돼. 정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해 줄게. 50 나오고 60, 40 나와. 둘 중에 하나 나와. 그럼 60, 40이 쉬워? 50이 쉬워? 알았어? 이거 반만 쪼개면 되는 거야. 60, 40 나오면 0.6, 0.4 해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60, 40 나오면 욕부터 해야 돼. 계산하고 50, 50 나오면 어머 이게 착하다 얘. 그러면서 반반씩 쪼개면 돼. 10의 반은 계산이 안 돼? 14의 반은 합쳐 12%가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따라서 곱해서 더한다. 그러니까 투자 비중까지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좌측에 보시면은 양가로 2번에 1번 포트폴리오 수익률의 측정이라는 게 있죠.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은 기대 수익률을 가중평균해서 구했어요. 그러면 10% 14%가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또 거기다가 그냥입니까? 투자 비중이 있습니까? 50%를 또 한 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상된 수익을 가중평균한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그냥입니까? 투자 비중을 가중치합니까? 투자 비중을 가중치해서 또 수익률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그림을 잠깐 보시면은 밑에 그림이 하나 보이시나요? 보이시게 되면 자 들어갑니다. 이게 포트폴리오에 대한 그 위험이란 총위험이라고 한다면 지금 보시게 되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꺾여 있죠. 그럼 전체적이고 이제 구성 자산수예요. 구성 자산수가 많을수록 위험은 줄이죠. 근데 밑에는요 위험이 줄어들어요, 안 줄어들어요? 그 무슨 위험이죠? 체계적이고 이건 줄어들죠. 비체계적이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넘겨볼게요. 넘기시면은 요것만 좀 갖고 갈게요. 우리가 263페이지로 가시면은 요거 하나만 거기에 보시면은 4번에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있어요? 요거 하나만 거기 보시면은 무작위로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경우 포트폴리오 구성 자산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거기 보시면 불필요한 위험이라는 게 있나? 따라서 비체계적 위험. 이게 비체계적 위험이에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위험 나왔다면 이건 뭐다? 비체계적. 당연히 제거가 된다는 거니까 비체계적이겠죠. 그것만 좀 체크하시면 되고요. 넘겨볼게요. 어머나 넘기시면 자기네들 상관계수라는 게 나와요. 상관계수. 그러니까 상관계수는 두 변수의 상관관계를 수치화시켰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나타나기도 하고 반대 방향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까지 있다 그랬죠?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내용. 읽기 전에 또 다 까먹을 것 같아서 다시 갈게. 상관이 많은 게 좋아? 적은 게 좋아? 플러스가 좋아? 마이너스가 좋아? 같은 방향이 좋아? 반대? 플러스 1은 제거돼 안 돼? 완전 제거되죠. 이걸 알아야 이 지문이 읽혀요. 갈게요. 1번. 두 변수의 움직임이 동일한 방향으로 나타날 때는 상관계수가 어떻게 돼? 양이죠, 양. 대답해야 돼. 이 지문 하나를 다 하나씩 이해해야 된다니까. 그러면 동일한 방향으로 완전히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보이는 경우는 플러스 1이지. 그 두 변수의 움직임이 반대 방향으로 나타나면 상관계수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같은 방향이야, 반대 방향? 완전히 규칙적인 움직임이 나타난다면 마이너스 1까지 값을 갖죠. 그럼 2번.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분산 효과는 작다, 크게 나타난다. 마이너스 1인 경우는 자산 구성 비율을 조정하면 비체계적인 위험을 어디까지 줄일 수 있어요? 0까지 줄일 수 있다는 것도 하나씩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죠? 근데 여쭤볼게요. 자, 우리가 비체계적 위험을 0까지 줄이는 거지 체계적 위험은 줄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맞죠? 이렇게. 그 다음에 상관계수가 플러스 1에 가까울수록 분산 효과는 크게 나타난다, 작게 나타난다. 제가 플러스 1일 때는 비체계 전혀 줄일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맞나요? 근데 주의할 점은 0인 경우도 분산 효과가 있죠. 비체계적 위험이 감소 효과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상관계수 0이면 상당한 분산 효과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플러스 1일 경우만 분산 투자 효과가 없다는 거죠. 나머지 건 다 분산 투자 효과가 존재하죠. 그러면은
상관계수가 의미하는 바는 수익률 변동이 유사한 경우는 플러스 분산 효과가 낮아지고 서로 반대인 경우는 분산 효과가 커지겠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가실 게 넘겨보시면은 페이지 268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자, 포트폴리오는 주식에서 따왔다 그랬죠. 그럼 한계가 있다는 거죠. 자, 부동산은 수익률이 다 똑같아요? 다 달라요? 세율이 다르죠? 분할도 곤란하고 보통 주식은 단기간이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단기예요? 장기예요? 장기에 대한 모델이고 다 다르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불안전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개량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 우리가 포트폴리오가 가능하다는 것은 들어보세요. 자, 같은 게 좋아요? 반대인 게 좋아요? 자, 그럼 부동산이 포트폴리오 효과가 있다는 것은 지역별로 같다, 지역별로 다르다. 부동성이 있죠? 그럼 포트폴리오 구성하기 어렵다, 용이하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용도별로 똑같아요, 용도별로 달라. 그럼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포트폴리오 가능하죠? 그럼 부동산도 포트폴리오가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지역별로 같다, 다르다. 용도별로 같다, 다르다. 그러면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도 있다라는 게 나올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5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스타트. 자, 정답은 가장 옳은 거는 5번이겠죠? 5번. 1번으로 갈게요. 포트폴리오는 총 위험 중에서 어떤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어요? 비체계적 위험을 감소해서 분산 투자하는 것이 전략한다. 틀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보시게 되면 시장 참여자에 따른 경기 변동, 금리 변동, 물가 변동이라는 게 있죠. 피할 수 있나요? 없죠.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체계적으로 가셔야 되죠. 가셔야 되고, 부동산도 분산 투자할 수 있죠. 지역별로 같다, 다르다. 유형별로. 그러면 분산 투자하는 게 곤란합니까? 용이하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게 나온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자산의 수익률 방향이 유사한 방향, 즉 상관계수가 1이죠. 분산 효과가 크다? 작다라고 주셨죠. 잘하셨습니다. 몇 번이 정답이에요? 자, 위험 회피형에서 아까 공격적인 애가 보수적보다 위험이 더 높더라도 기대수익이 높죠? 이렇게 해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돼요. 되셨죠? 됐습니다. 넘겨볼게요. 자, 페이지 270페이지입니다. 270페이지로 가시면 가셨어요? 그러면 화폐의 시간가치라는 게 있죠? 화폐 시간가치.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강의가 지금 벌써 몇 월 달이에요? 우리가 3월이죠. 그러면 1, 2월에 배웠던 게 그냥이 되어 업그레이드가 돼야 돼요. 되게 똑같이 강의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거를 아신다는 가정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또 내가 나와서 막 내과 뭐 그렇게 할 수는 힘들어 나도. 그러면 우리가 배우셨으니까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게. 자, 6가지 개수가 있어요. 몇 가지 개수가 있다? 6가지 개수. 그래서 271페이지 가시면은 잘렸는데 미래 가치가 3개 있고 현재 가치가 3개 있죠. 이거를 내요. 그래서 이게 어떨 때 사용하고 또 역수관계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문제를 이제 안 갖고 왔으니까 나중에 제가 이걸 한 다음에 275페이지 잠깐 문제를 한번 보세요. 275페이지 보시면 중요 기출 문제라는 게 있나요? 이렇게 설명을 할 거지만 이거 계산이야, 계산이 아니야. 다행이네. 계산이 아니니까. 이게 계산 문제는 합계 시간 가치는 자주 나오진 않아요. 그죠? 나중에 이제 계산 문제는 제가 또 해드리도록 하고, 그럼 이건 틀린 걸 잡으라 할 때 그냥 이제 이걸 잡아야 돼. 잡아야 된다는 거죠. 찾았습니까? 그러니까 요걸 문제를 맞힐 수 있는 실력만 가져가시면 돼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산이라는 자체는 지금 하지 마시고 계산은 나중에 또 그 야매가 있으니까 지금은 그 밑에서 틀린 것만 잡아내시면 되는 거거든요. 얘기 좀 해봐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를 계속 좀 많이 푸는 게 좋아요. 빨리빨리 그 틀린 거. 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럼 거기서 틀린 것을 왜 틀렸는지를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우리가 아까 몇 개의 개수가 있었다 그랬죠? 6가지 개수. 그거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페이지 272페이지로 가시면 천천히.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라는 게 있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리하실 때입니다. 일시불의 미래가치를 구했어요. 일시불의 미래가치. 그래서 이걸 몰라서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 일시불을 갖고 와서 여기다가 일시불의 현가계수를 곱해요, 내가계수를 곱해요. 내가계수를 곱죠. 요 식 기억나시죠? 제가 할게요. 1 플러스 R의 N승이 돼요. 그죠? 제발 좀 기억난다고 하세요. 그죠? 자, 현가계수는 역수죠. 그죠? 현가를 이제 나누는 거거든요. 그죠? 이렇게 나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현재가치 계수가 있어요. 현재가치. 그래서 얘는 일시불의 미래가치예요, 현재가치 계수. 현재가치 계수. 현가계수죠. 줄여서 현가라는 거죠. 현가. 그래서 자, 얘는 일시불의 미래가치를 구해요, 지금 현재가치를 구해요. 현재가치를 구하죠. 현재가치를 구해서 얘는 일시불에다가 일시불의 현가계수를 곱하죠. 그럼 쟤와 얘가 그냥입니까? 역수입니까? 역수죠. 역수.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불러보세요.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 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무슨 관계다? 역수예요. 역수. 그런가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너무 많이 해서 이제는 암기를 하실 정도가 됐는데, 이제 조금 들어가는 게 이제 연금 감치임계수인 걸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역수 관계가 중요하죠? 자, 그래서 이제 갑니다. 자, 두 번째 갑니다. 스토리를 잘 들으셔야 돼요.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를 어떨 때 사용하냐. 미래가치 계수는 우리가 내가계수라고 하거든요. 자, 그럼 다시 한번 갑니다. 자, 지금 갑돌이가 시청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 공무원들은 퇴직할 때 퇴직금 타요, 연금 타요? 매년 타죠. 그죠? 이걸 이제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매년, 매년 탑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3년 후에 매년 이제 1,000만 원씩 탄다. 이따 매년 1,000만 원씩이라는 것은 일시불이에요, 연금이에요? 연금이고, 만약에 3년 후에 타겠다고 할 수 있죠. 그럼 현재 가치예요, 미래 가치예요? 그럼 이건 연금의 미래 가치라는 걸 찾아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따 가겠지만은 매년 1,000만 원씩 나오면 일시불이다, 연금이다. 3년 후라는 건 내가계수죠. 자, 그래서 이제 스토리를 잘 들어보시면 타임 스케줄을 잘 보는데, 계산은 지금 보지 마세요. 계산 나중에 또 야매가 있거든요. 그죠? 계산은 이제 내가계수에 대한 식을 아직도 보지 마시고, 그냥 우리가 1년, 2년, 3년에 타겠다는 거죠. 적립해서 타요. 그죠? 그러면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을 3년 후에 타겠죠. 자, 그럼 우리가 계산은 잡으세요. 3년 있다 1,000만 원을 집어넣으면 이자가 안 붙어요. 붙는다, 안 붙는다? 자, 요거 지금 2년이죠. 그럼 그냥입니까? 1년이 지납니까? 그럼 1년째 이자가 붙어요. 그냥 이해만 하세요. 지금 이거 계산했다가 너무 큰일 나. 다 집에 가. 자, 이건 몇 년 지났죠? 그럼 이걸 더한다는 얘기죠. 근데 그보다 더 빨리 푸는 방법이 있어요. 그죠? 아까 그렇게 가시고. 자, 이거는 따라봐. 3년 후에 뭉쳐라. 그럼 쪼갠 금액이에요? 뭉친 금액이야? 뭉친 금액을 구한다는 것만 가져가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연금의 현재 가치야, 이 뭉친 건 미래 가치야. 미래 가치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지금 지문 맞출 수 있는 것만 하자고. 계산은 내가 다 해줘.
그냥 있어 야매가 있어. 나중에 뿅 갈 거야. 막 쓰러질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거 그냥 이해만 하시고 계속 적고 따로만 오세요. 그죠? 지금서부터 뭐 1 플러스 R에 N승 마이너스 1 R이 나온다. 그다음에 머리 아파. 하지 마 지금은. 나중에 해. 알겠지, 그지?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는 너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거부터 해야지. 이거부터 하고 이거 하면 이것도 모르는데 이것도 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내 말이 틀려? 지문부터 맞춰야 될 거 아니야. 흥분되나.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해. 그지? 나중에 알고 사람이 차분차분 가서 이건 아니 그냥. 그다음에 3년 후에 뭉쳐라. 뭉친 금액이에요. 이 큰 금액. 연금의 현재 가치다, 미래 가치다. 미래 가치. 우리 학습 분위기가 좋아. 이렇게 막 이렇게 단합했나? 자, 그럼 여기다가 연금에다가 그다음에 개수. 이 개 같은 수가 곱하는 수예요. 그게 연금에 아까 내가 개수가 있었죠. 그걸 곱해요. 내가 개수를 곱해서 구한다. 이렇게 해서 어머 그러는구나 이렇게만 하시고 감침 개수는 얘와 역수관계예요. 무슨 관계다? 왜 역수관계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왜 역수냐면 아까는 뭉쳤죠. 얘는 뭉친 걸 다시 쪼개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감침 개수는 아까는 그냥이야 뭉쳤어. 얘는 그냥이야 뭉친 걸 다시 쪼개서 연금을 구한다는 거를 자꾸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죠? 그러면 자 아까 얘는 뭉친 금액을 구했죠. 자 그냥 있어. 여기 그냥이야 뭉쳐 있어. 저걸 가지고 온 거죠. 그러면 그냥 이걸 쪼개서 다시 1,000만 원씩 구하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무슨 관계다? 역수관계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계속 연습하란 말이에요. 역수관계. 자 그러면은 갑니다. 적금액을 구해요. 모으기 위해서, 그지? 그러면 쟤는 그냥입니까? 이거를 지금 뭉쳐 있습니까? 자, 그냥해요. 쪼개서 분립해 나가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감침계수는 그때 사용해요. 감침계수는. 그래서 매기간 연금 불입액을 구하죠. 연금 불입액. 자, 그러면은 이 두 가지가 그냥이다 역수예요. 그럼 이건 1억을 빌렸어요. 만들기 위해서요. 저당상수와는 목적이 다르죠. 그래서 만들기 위해서 쪼갠다는 거죠. 이해 가셨나? 그래서 역수관계예요. 그럼 요거 하나만 역수는 그냥입니까? 나눠야 됩니까? 나눠야 되거든요. 그죠? 우리가 감침계수 줄여서 감기라고 했죠. 연내라고 해서 이걸 나눠서 한다. 그렇게 가시면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입니다. 현재 가치 계수. 자, 현재 가치 계수여서 현가 계수라고 하죠. 현가. 자, 그러면 가볼게요. 얘도 뭉치긴 뭉쳐 있죠. 근데 미래에 뭉쳐요? 현재에 뭉쳐? 현재 땡겨서 뭉친다는 게 반대예요. 자, 그럼 봐봐. 자, 아까 갑돌이는 매년 받았어? 3년 후에 뭉쳐서 받았어. 근데 을돌이는 지금 치킨 사업을 하고 싶어. 그냥이야 현재로 뭉쳐. 경리과 여직원한테 달라고 하겠지. 그래서 얘는 천을 매년 받겠다는 거야, 뭉쳐서 받겠다는 거야, 땡겨서 받겠다는 거야. 그 하나의 의미예요. 맞습니까? 근데 일단 계산은 1년은 1년 땡기고 2년은 2년을 땡겨야 돼요. 이건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계산을 해야 되니까. 3을 땡겨서 따라해보세요. 현재에 뭉쳐라. 아까 미래에 뭉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현재에 뭉쳐서 연금의 미래 가치다, 연금의 현재 가치다. 현재 가치가 되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연금에다가 곱하기 연금의 무슨 계수? 현가 계수를 곱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저당상수라는 거는 그냥입니까? 얘도 쪼갭니까? 쪼개는데 얘는 만들기 위해 쪼개요. 빌려서 갚아나가기 위해 쪼개요. 역수관계인 거죠. 그래서 얘는 저당상수예요. 저당상수. 그래서 우리가 원리금이라는 얘기 아시죠? 원리금 균등상한액 나오면 무조건 저당상수 찍으셔야 돼요. 원리금 균등상한액. 자, 그러면 얘는 융자액에다가 곱하기 무슨 상수? 저당상수를 곱해요. 자, 그럼 얘는 현재 뭉친 금액이죠. 얘는 그냥입니까? 이걸 뭉쳐서 가지고 왔습니까? 그냥요 다시 쪼개서 다시 원리금을 구한다는 거죠. 자, 원리금은 여러 번 내니까 일시불 성격이에요, 연금 성격이에요. 연금 성격이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얘는 매년 이렇게 어떻습니까? 하는데 얘는 현재 뭉쳐서 갚아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1억을 만들기 위해 빌렸어. 빌렸을 때 갚아나가는 원리금 나왔다. 그럼 무조건 무슨 상수? 저당상수. 그럼 얘와 얘가 무슨 관계다? 역수관계라는 거죠. 그러면 나눠주기도 하죠. 얘는 저당상수 나눠주고 연금의 현가로 나눠준다는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필기를 아마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 저자분이 해놓으신 게 지금 여러분들 271페이지 가시면 박스가 하나 있죠. 박스 있어요? 밑에 271페이지 박스 있죠. 자, 여기는 이제 제가 필기를 한 다음에 하나씩 잡아 드릴 텐데, 자, 들어갑니다. 자, 지금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가 이 글씨가 앞에 나오는 부분과 뒤에 나오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앞에가 만약에 그냥 1원 나올 수도 있고 매년 1원씩 나올 수 있죠. 그러면 들어갑니다. 자, 매년 1원씩은 그냥요 연금이에요. 연금이죠. 대답 좀 해보세요. 연금이고 그냥 1원은 한 번이죠. 연금이다. 이건 일시불이다. 일시불 얘기하고요. 그런가요? 그 다음에 만약에 N년 후에 받겠다라는 것은 그냥요 미래가치예요. 그럼 현가계수를 곱해야 돼요? 내가계수를 곱해야 돼요? 내가계수를 곱하죠. 지금 보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N년 후에 받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습니까? 할인해서 환원해서 받겠다. 자, 그럼 할인, 환원, 현재 받겠다. 이런 게 나오면 현가예요, 내가야? 현가 계수가 되는 거죠. 찾아낼 수 있겠죠, 그죠?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고 현가 계수다 이렇게 보고 역수관계라는 게 있었죠. 자, 합니다. 그럼 우리가 미래 가치와 현재 가치예요. 미래 가치와 현재 가치. 자, 갑니다. 자, 그럼 약자로 쓰지 않고 약자로 쓰면 헷갈리니까 일단 아까 제가 일시불에 미래 가치가 있었죠. 미래 가치 계수와 일시불에 현재 가치 계수가 역수관계라 그랬죠. 현재 가치 계수 역수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일시불의 미래 가치를 제가 줄여서 일례라고 할게요. 뭐라고 한다? 일례. 그죠? 그럼 일시불의 현가 계수는 뭐라고 할까? 일현이라고 할게요. 요거 이해하셔야 돼요? 빨리빨리 하는 게 좋아, 이제. 그냥이야 일시불끼리 역수야. 역수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아까 좌측에 보시면은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가 있었죠. 미래가치. 그럼 미래가치 계수와 누가 역수야? 감침 계수가 역수죠. 그죠? 감침. 무슨 계수? 감침 계수. 감침 계수. 그래서 얘를 줄여서 제가 따라서 연내. 연내는 뭘 줄인 말이야? 연금의 미래가치. 감침 계수는 따라서 감기. 감기는 뭘 줄인 말이야? 감침 계수.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와 저당상수가 역수죠. 대답 좀 해주세요. 역수고. 그러면 우리가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 현재 가치에 대한 계수를 제가 약자로 연현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 연현. 연현은 누구를 줄인 말이야?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 저당상수라는 게 있죠. 그럼 저당상수는 자, 얘와 얘가 그냥이다. 역수다. 역수관계. 그럼 얘는 제가 저상이라고 할게요. 뭐라고 한다? 저상. 자, 그럼 봐봐. 감침 계수는 현재 가치예요? 미래 가치예요? 미래 가치는 미음 붙죠. 따라서 감채 기금 미음. 그럼 자, 얘는요. 쪼개긴 쪼개죠. 근데 그냥입니까? 1억을 만들기 위해서 분립하기 위해서 쪼개는 거죠. 뭐니까 미래 가치예요. 맞나요? 그러면 감침 계수는 그냥이야 미음이 들어가. 저당상수는 이응이 들어가죠. 자, 보세요. 저당상수. 미래 가치야, 현재 가치야. 자, 그러면 이건 1억을 만들기 위해서요. 1억을 빌렸을 때 갚아나가는 거죠.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럼 봐봐. 그냥이야 일시불끼리 역수야. 자, 근데 얘와 얘가 역수예요.
제가 연내 나오면 여러분이 감기가 나와야 돼요. 연내 내가 감기가 많이 걸려요. 연연 나오면 뭐가 나온다? 저상이 나와야 된다.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역수다. 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렇다면 이제 거기에 보시면은 271페이지에 박스가 하나 있나요? 밑에 271 박스 찾으셨어? 자, 갈게.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 밑에 그 제목이 이제 1번이 시험에 나와요. 1원이라는 단어가 있죠. 1원은 연금이야, 일시불이야. 일시불이고 N년 후라는 게 있지. 그럼 이건 현재 가치야, 미래 가치야. 그럼 연결시켜. 뭐의 미래 가치? 일시불의 미래 가치 계수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런가요? 자, 얘네들은 둘이 억수죠. 그럼 이쪽 일시불 현가 계수는 N년 후에 1원 있어요? 그럼 일시불이고 할인율이라는 게 있죠. 그러면 미래 가치야, 현재 가치야? 현재 가치라는 거죠. 그런가요? 넘겨보세요. 넘기면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라는 게 있나요? 그럼 연금의 미래가치는 1번 매기간 말 1원씩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럼 1원씩은 그냥이야 연금이야. 연금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자를 알로 적립할 때 N년수라는 단어가 있나? 그러면 이건 그냥이야 이건 미래가치야. 그럼 뭐의 미래가치?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를 찾아내시는 거고 오른쪽 가시면 연금의 현재가치 계수가 있어요? 오른쪽 N년 동안 매기간 1원씩이라는 단어가 있죠. 연금이고 이걸 이자를 알로 할인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럼 그냥이야 연금의 현재 가치야. 연금의 현재 가치라는 거죠. 그런가요? 자, 감침 계수는 1원을 그냥이야 만들기야. 적립하는 거고 저당상수는 그냥이야 빌렸어. 빌려서 갚아 나가야 되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되셨어요? 자, 그럼 넘겨보세요. 넘기시면 하나만 페이지 가시면 275에 메뉴에 가시면 잔금 비율과 상환 비율이라는 게 있나요? 요걸 이제 좀 체크해 보세요. 자, 합니다. 잔금 비율과 상환 비율은 들어볼게요. 만약에 지금 A은행한테 갑돌이가 1억을 받았어요. 그럼 그냥입니까? 융자 기간이 있습니까? 전체가 10년이라면 만약에 6년 갖고 4년 남을 수 있죠. 그러면 6년 동안 만약에 6천만 원을 갚았어요. 그러면 1억에 6천만 원은 60%죠. 자, 이걸 따봐 상환 비율. 상환 비율이라고 그래요. 상환 비율. 그럼 우리가 1억에서 6천 빼면 4천이죠. 그러면 1억에 4천만 원은 40%가 되죠. 그다음에 이제 잔금 비율. 잔금 비율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0.6과 0.4를 더하면 1이 되겠죠. 그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럼 저당 대출 중 미상환된 원금을 잔금이라고 하고 원금에서 잔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무슨 비율? 잔금 비율. 그러면 상환은 0.6이라는 건 1에서 0.4를 빼도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잔금 비율과 상환 비율을 합치면 얼마다? 1이 된다는 거예요. 맞나요? 밑에 가시면 잔금 비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예전에 나오고 지금 잘 안 나오니까 그냥 이거는 그 식만 암기를 하시면 되는데 보세요. 자, 들어갑니다. 우리가 조기 상환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자, 갈게요. 조기 상환한다는 것은 조기 상환. 그러면 조기 상환하게 되면 그냥 남아있는 걸 갚아야 돼요. 그럼 융자 잔액이 있죠. 미상환 대출 잔액. 융자 잔액을 구해요. 융자 잔액을. 자, 그러면은 자, 아까 원리금이라는 건 그냥요 매번 내요. 연금이죠. 그래서 우리가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1년, 2년, 3년, 4년 동안 매번 내는 원리금을 연금의 성격이 있죠. 뭐의 성격이 있다? 연금. 그 원리금을 연금을 융자 잔액이라는 것은 자, 매년 갚겠대요. 땡겨서 갚겠대. 다시 한번 어떻게? 그러면 연금의 현재 가치를 곱하겠죠. 현재 가치를 곱해서 요게 잔여 기간이 돼요. 잔여 기간. 그럼 이제 나중에 미상환 대출 잔액은 연금의 현가 계수를 이용하겠죠. 그죠? 근데 보세요. 아까 잔금 비율이 40%였죠. 잔금 비율이 몇 퍼센트? 40%. 그럼 어떻게 나왔죠? 요거는 40%라는 게 밑에는 총융자액이죠. 총융자액.
그럼 총융자액은 얘가 땡기긴 땡기는데 그냥요 전체 기간을 땡겨요. 전체 기간 땡기죠. 맞나요? 전체 기간. 그 어떻습니까? 우리가 얘와 얘가 약분될 수도 있죠. 그래서 맨 밑에 가시면 잔금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 결론만 보세요. 잔금 비율 찾으셨어? 그럼 잔금 비율은 연금의 현가 계수인데 위에는 그냥이야 잔여 기간이야. 잔여 기간이고 밑에는 전체 기간이라고 돼 있죠. 지금 보고 있어요? 그거 이제 그 식만 좀 암기하시면 돼요. 다시 할게. 잔금 비율이라는 단어가 있나? 그럼 연금의 현가 계수가 위에는 무슨 기간? 잔여 기간. 밑에는 전체 기간이 내려갔죠. 그죠? 1억에 4천만 원이니까. 이해 갔죠? 그러면 밑에 중요 기출 문제 있죠?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풀었었는데 다시 한번 보세요. 예전에 한번 풀었었죠. 그럼 일본에 가시면 저당상수라는 게 있죠. 박스를 쳐보세요. 그럼 여기 지금 그냥요 원리금이라는 게 나와요. 그 원리금을 구하기 위해서 매월 상환한 금액을 산정할 때는 무슨 상수를 이용한다? 저당상수를 이용해요. 지금 보고 계시나요? 근데 저당상수를 다른 걸로 낼 수도 있죠. 그죠? 얘기 좀 해봐. 그러니까 저당상수를 뚜껑을 치고 계속적으로 이걸 보란 말이야. 그죠? 그 다음에 현재 5억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냥요 일시불이에요. 일시불이고 두 번째 줄에 10년 후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러면 그냥입니까?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입니까?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를 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3번에 가시면 정년퇴직자가 매월 연금 형태로 받는 퇴직금을 적립한 후에 어떻습니까? 이건 연금이라는 것을 적립한 후니까 연금의 미래가치가 되겠죠. 그 다음에 10년 후에 1억 있어요? 1억은 연금이에요? 일시불이야? 일시불이죠. 그런가요? 이걸 현재 가치로 땡기니까 일시불의 현재 가치를 사용하겠죠. 그런가요? 자, 그럼 덜 보여요. 자, 어렵지만 다시 갑시다. 그냥이야 일시불끼리 역수야. 연내 나오면 누가 역수야? 감침교수가 역수죠. 그런가요? 그럼 연금의 미래가치와 저당상수가 역수예요? 감침교수 역수예요? 감침교수 역수죠. 그게 틀린 거죠. 그죠? 되셨나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어렵게 안 나와요. 그래서 연금의 미래가치와 역수가 저당상수다, 감침교수다. 감침교수가 되겠죠. 체크하셨죠? 그래서 넘겨보세요. 제가 아마 뒤에 문제를 2문제 정도 권했을 거예요. 페이지 308페이지로 가시면 가셨습니까? 13, 14 있죠. 그죠? 끊기면 안 되니까 갈게요. 지금 13번에 틀린 걸 찾으라 그랬죠? 자, 그냥이야 일시불끼리 역수야. 대답해 주셔야 돼요. 그럼 뭐가 역수야?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와 일시불의 현재가치 역수라는 게 맞나요? 일시불이 생략될 수 있고요. 아까 제가 연내 나오면 뭐가 나와야 되죠? 감기예요. 그럼 연금의 미래가치와 역수 관계는 저당상수가 되겠죠. 감침계수가 되겠죠. 그런가요? 그러면 연금의 현재가치 계수를 뭐로 고치셔야 돼요? 감침계수로 고치셔야 되죠. 그런가요? 감침계수는 미래에 사용할 금액을 적립하기 위해서 매월 적립금을 계산하는 거 맞죠? 저당상수는 그냥이야 원리금이 나와. 월불회비를 계산하는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봐봐. 절 보세요. 좀 전에 일로 와봐요. 이 조기상환하게 되면 그냥입니까? 융자액을 갚아야 됩니까? 그 미상환 대출 잔액이라는 게 있죠. 그냥 갚아요? 땡겨서 갚아요? 그러면 땡기니까 그냥이요 연금의 현가예요. 연금의 현가 계수로서 땡겨서 계산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나왔던 문제였어요. 체크하셨죠? 그 다음에 그러면 13번의 정답은 몇 번? 2번이 정답이다. 역수관계가 잘 나와요.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14번 갑니다. 화폐 시장 가치에 대한 설명 틀린 것은 자 단위 계산이에요? 다 복리예요. 그럼 연금의 미래가치도 다 복리죠? 자 원리금 나왔습니다. 2번 무슨 상수? 이제 이해 가셨어요?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원리금 상환할 때는 저당상수를 활용해요. 그런데 5년 후에 주택 구입에 필요한 3억을 모으기 위해서라는 게 있죠.
그럼 모으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쪼갰잖아요. 그럼 3억에다가 감침계수를 곱하는 거죠. 얘기 좀 해봐요. 몇 번이 정답이다? 3번이 정답이죠. 체크하셨어요? 그 다음에 매월만 50만 원씩이 연금이죠. 이걸 그냥입니까? 현재 가치입니까? 그럼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를 이용하죠. 근데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와 역수관계가 무슨 상수였죠? 더당상수를 활용할 수도 있겠죠. 그런가요? 상환 비율과 잔금 비율을 합치면 얼마가 되죠? 1이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넘겨보시면은 276 가시면 거기에 기출지문이라는 단어가 있죠? 한번 풀어보세요. 좀 시간을 줘볼게요. 지금 풀었던 거랑 비슷합니다. 1, 2, 3, 4가 맞는지 틀리는지. 276 기출지문이 있어요? 이제 풀 수 있는 실력이 돼야 돼요. 좀 전에 했던 거이기 때문에 아무리 스스로 한번 풀어보세요. 아까 나왔던 거 거의 다 나와요. 아니, 언제 기다려? 1번 맞아 틀려. 안 되면 해설 보든가. 썼죠? 연내 나오면 뭐다? 감침기수가 나와야 되죠. 대답 좀 해줘. 그 다음에 어머 2번도 틀렸다 자기네들. 연애 나오면 감침계수가 나와야 되죠. 뭐 느끼는 바 없어? 뭐 없으면 말고. 연금의 내과계수와 역수관계가 뭐다? 감침계수라는 게 계속 뜨는 거 있죠. 맞죠? 제가 연애 나오면 뭐가? 감기가 나는 거였죠. 아시겠죠? 그럼 연금의 미래가치와 역수관계는 뭐다? 감침계수라는 거죠. 대답해 넘어가. 계속 나오잖아. 3번 감침계수는 쪼개죠. 그럼 미래 사용할 금액을 적립하기 위해서 매월 적립금 맞죠? 3번이 정답 맞아요. 그런가요? 마지막 또 10년 후에 1억 있어 1억? 동아리 쳐 가만히 있지 말고 20을이야 20을. 적어요 20을이라고. 적었어요? 적고 그다음 계속 가다 보면 현재 가치라는 게 있어? 그러면 그냥이야 현재 가치 계수야. 그렇죠. 굉장히 쉽다는 얘기죠. 체크하셨죠? 그래서 물론 나야 20년째니까 쉽겠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어려우니까 그냥 내가 일로 와봐. 그냥 동그라미 치면 그냥 얘기해. 1원 나오면 일십을 편안하게 해. 뭐 어려워 그냥 읽으면 되는데 매년 1원씩 나오면 연금 N년수 나오면 현재 할인 1원 현가계수죠. 맞습니까? 자 감침계수는 미음 들어갔지. 현재 가치야 미래 가치야. 미래 가치라는 거죠. 맞습니까? 자 일시불끼리 역수가 되죠. 감침 연내 나오면 뭐가 나온다? 감침계수가 나와야 되죠. 이 두 가지죠, 그죠? 연연 나오면 뭐가? 저당상수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역수관계와 요 관계를 물어보는 게 거예요. 그다음 봐봐. 요것만 하고 따라해봐. 쪼개라. 그럼 감침계수와 저당상수 쪼개죠. 근데 얘는 왜 쪼갰죠? 1억을 만들기 위해서 분립하게 쪼갠 거고 얘는요 빌려서 갚아나가기 위해서 쪼갠 거죠. 그래서 팁을 드리면 원리금 나오면 무슨 상수? 저당상수 찍으셔야 돼요. 맞나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 가시면 됩니다. 됐죠? 네.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